스위스 취리히 영하 18도의 새벽. 안락사 시설의 무균실한 디지털 타이머가 59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캡슐 속에는 24살의 젊은 여성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의료진은 엄숙한 표정으로 최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청소부 할머니가 뛰어들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70대의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그런데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의료진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환자의 어머니였죠. 그녀가 영어로 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30초, 20초, 보온병 뚜껑이 열리며 검은 액체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향이 병실을 가득 채웠죠. 누군가는 역겨운 냄새라 했고 누군가는 신비로운 향이라 했습니다. 10초,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병원 복도만 닦던 청소부 할머니가 모두가 무시하던 그 작은 존재가 500억 달러. 상속녀의 입술에 검은 액체를 흘려 넣은 것입니다. 잠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환자의 어머니는 청소부를 도왔을까요? 그리고 그 검은 액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모든 과정,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 저희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내일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죠. 일주일 전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 특별관리병동. 긴급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의료 전용기였죠.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놀랍도록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온몸에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고 의식은 없어 보였습니다. 뒤따라 내린 중년 남성의 얼굴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죠.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은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동양인의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내뱉는 말은 완벽한 미국식 영어였습니다. 의료진이 영어로 빠르게 브리핑했습니다. 알프스 관광 중 헬기 추락, 경추 완전 손상, 전신마비, 자가호흡 불가. 의학 용어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죠. 그 시각 병원 지하 청소부실에서는 한 노파가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72세. 이곳에서 일한 지 이제 겨우 사흘째였죠. 그녀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청소일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위층이 소란스러워지자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국 갑부의 딸이 왔다고, 아버지가 IT 업계 거물이라고, 재산이 500억 달러라고. 하지만 돈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전신마비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친다고. 할머니는 묵묵히 복도를 닦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나치며 영어로 말했죠. 그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사실 조금은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약재를 수출하며 조금씩 배운 영어였죠. 물론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특별관리병동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교대로 들어갔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나왔죠.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 앞 복도를 청소하던 날이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죠. 여성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의학은 어떠냐고, 침술이나 한약은 시도해 볼 수 없냐고.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하 청소부실 구석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나왔죠. 말린 약재들, 오래된 녹그릇, 그리고 누렇게 바랜 책 한 권. 책 표지에는 한자로 박씨 위원 비방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지하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고, 마치 무언가를 끓이는 것 같다고. 하지만 청소부실을 확인한 경비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할머니는 그저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안락사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엠마는 첫마디로 죽음을 택했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아빠에게 더 이상 고통받지 말라고.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부터 지하 청소부실에서는 더 진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청소부가 매일 밤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보온병을 들고 무균실로 뛰어들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안락사 결정이 내려진 그날 밤, 병원 카페테리아 구석, 그레이스 윌리엄스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화면에는 서울, 대한민국이라는 검색어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미교포 2세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한국에 살아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들렀던 그곳. 종로의 오래된 한의원. 할아버지의 요통이 심할 때였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죠. 한국 가서 침 맞고 한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레이스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정말로 나았습니다. 그레이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오후 4시쯤일 것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드디어 누군가 받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평범한 할머니 한 분이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작은 캐리어 하나. 누가 봐도 해외여행이 처음인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캐리어 안에는 특별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약재들. 세관에서는 그저 개인 복용 한약재로 신고되었죠. 공항 출구에서 그레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그레이스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레이스는 알아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차 안에서 그레이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포기했다고,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했다고. 하지만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24살 딸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볼 수 있냐고. 그레이스는 고개를 저었죠. 병원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특히 주치의인 마르틴 교수는 한의학을 극도로 혐오한다고. 그때 할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방법이 없겠냐고. 그레이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이 빛났죠. 청소부. 병원은 항상 청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틀 뒤 병원 인사과. 그레이스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신의 먼 친척이라고 한국에서 왔는데 잠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하자 인사 담당자는 흔쾌히 승낙했죠.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임시 청소부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엠마를 본 것은 청소부로 일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관리병동 3층,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젊은 여성.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청소부실. 할머니는 가져온 약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녹용, 우황, 사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검은 뿌리 하나.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이것이 바로 박씨 의원에만 전해지는 특별한 약재였죠. 작은 가스버너에 녹그릇을 올렸습니다. 물을 붓고 약재를 넣기 시작했죠. 비율이 중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600년 동안 이어져 온 동작이었죠. 탕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독특한 향이 퍼졌죠.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농도 70%, 아직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그레이스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딸을 면회온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죠.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호사 리사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입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냄새, 새로운 청소부의 이상한 행동. 그녀는 보안부서에 보고하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레이스가 리사를 불렀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 리사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죠. 그리고 그레이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다는 어머니의 절규를. 리사는 결국 아무것도 못 본 척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탕약의 농도를 높여가며 계속 시도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았죠. 그리고 엠마의 안락사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죠. 600년의 비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지막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안락사 이틀 전 새벽 3시. 병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지하 청소부실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사흘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손은 피로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그릇 안에 탕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색깔이 달랐죠. 더 진하고 더 검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숟가락으로 한 방울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졌죠. 너무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았습니다. 비방서에 적힌 그대로였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레이스의 메시지였죠. 짧은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탕약을 작은 보온병에 옮겨 담고 청소 카트 안에 숨겼죠. 그리고 특별관리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도는 경비원에게 인사했고 그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죠. 늙은 청소부가 새벽에 일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엠마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당직 간호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할머니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엠마를 가까이서 본 순간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렀죠. 손목의 맥박, 목의 경동맥, 그리고 얼굴의 미세한 기색. 할머니는 천천히 엠마의 손목 근처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죠. 그 순간 엠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엠마가 눈을 뜬 것입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봤죠.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엠마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죠. 할머니가 작게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엠마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마치 자신의 손녀를 달래는 것처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오는 소리였죠. 할머니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할머니를 보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왜 여기 있냐고. 할머니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죠. 병실을 나온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죠. 곧장 지하로 내려가 다시 탕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재료를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귀한 약재. 100년 된 산삼의 뿌리였죠. 그날 오후 병원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엠마의 안락사가 진행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윌리엄스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더 이상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그레이스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레이스는 다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병원 주차장 구석, 두 사람이 만났죠. 그레이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아직 뜨거운 김이 나고 있었죠.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 거냐고. 할머니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안락사 직전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죠. 그레이스가 신호를 주면 할머니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을 어떻게 뚫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사 간호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자신도 돕고 싶다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한다고.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내일 아침 안락사 직전에 잠시 의료진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있다고. 가족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할머니가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약을 한 번 더 달였죠. 이번에는 자신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비방서 마지막 장에 적힌 내용이었죠. 의원의 정성이 약에 깃들어야 한다고. 600년 전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고. 새벽 4시 탕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은 액체는 이제 신비로운 광택을 띠고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보온병 3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죠. 그리고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할머니는 낡은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한복이었죠. 내일은 청소부가 아니라
박씨 의원의 후손으로서 가야 했으니까요. 비록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겠지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보온병을 품에 안고 작게 기도했습니다. 600년 조상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에게 제발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안락사 당일 오전 8시 스위스 취리히는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들어 있었죠. 미국 재벌 상속녀의 안락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몇 시간 뒤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했죠. 병원 지하 청소부실 할머니는 이미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쪽 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꽂았죠. 오늘만큼은 청소부가 아니라 박씨 의원의 15대 종손이어야 했으니까요. 보온병 3개를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작은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레이스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9시 30분 가족면회 시작. 그 시각 특별관리병동 3층 엠마의 병실은 숙연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레이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엠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가끔 눈꺼풀이 떨렸죠. 마르틴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안락사 전문 의료진이 따라왔죠. 교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한다고 고통은 전혀 없을 거라고 평화롭게 잠드는 것처럼 될 거라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9시 30분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가족만의 마지막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리사 간호사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30분 뒤에 다시 오겠다고. 그레이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리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레이스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였죠. 보안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그레이스가 나섰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한국에서 오신 할머니. 거짓말이었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보안요원도 혼란스러워했죠. 가족이라는데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임스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봤죠. 그레이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시도해보게 해주세요. 제임스가 당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 할머니는 누구냐고. 그레이스가 빠르게 설명했죠. 한국의 명이라고, 전통 한약이라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제임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이었죠.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냐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때였습니다. 엠마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부모를 바라봤죠.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죠. 엄마. 그레이스가 무너졌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죠. 제임스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죠. 진한 약재 향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액체가 보였죠. 할머니가 작은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제임스가 망설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안전한 거냐고. 할머니는 영어를 못했지만 그레이스가 통역했죠. 600년 전통 비방이라고, 부작용은 없다고, 효과가 없으면 그때 포기하면 된다고.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5분. 15분 남았죠. 제임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엠마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탕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엠마가 약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쓴 맛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소용없다고 생각한 듯 했죠. 그레이스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시계는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엠마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창백하던 뺨에 아주 옅은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죠. 할머니만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할머니가 서둘러 탕약을 더 먹였습니다. 9시 55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돌아오는 소리였죠. 그레이스가 급히 문 쪽으로 가서 막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마르틴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경악했죠. 한복 입은 노파가 환자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추라고, 보안을 부르라고. 의료진이 할머니를 제지하려 했죠. 하지만 그레이스가 막아섰습니다. 제발 1분만, 아니 30초만 더 달라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엠마의 오른손 검지가 움직인 것입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의료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심박수, 혈압, 뇌파, 모든 수치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모니터의 알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르틴 교수가 화면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전신마비 환자의 신경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경추가 완전히 손상된 환자에게서 말이죠. 교수가 다급히 지시했습니다. 당장 정밀 검사를 하라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저 미친 노파를 당장 끌어내라고. 경찰을 부르라고. 그때 그레이스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오래된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한의학 관련 자격증들. 마르틴 교수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영어로 번역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 박씨 의원 15대 종손, 600년 전통.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미신은 미신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엠마의 왼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했죠. 손가락 5개가 모두 꿈틀거렸습니다. 젊은 의사 한 명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르틴 교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죠. 완전 마비 환자가 약물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하다니. 할머니는 그들의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탕약을 먹였습니다. 보온병이 거의 비어가고 있었죠. 그레이스가 할머니 옆에서 도왔습니다. 제임스도 이제는 방해하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사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깐, 저 이 할머니 알아요. 병원 청소부로 일하시던. 모두가 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죠. 일주일 전부터 청소부로 일했다고, 매일 새벽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끓였다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교수가 그레이스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일이군요. 그레이스가 당당히 맞섰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포기했을 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긴장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소리가 들렸죠. 마, 엠마였습니다. 정말로 엠마가 말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죠.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마르틴 교수가 급히 엠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의 본능이었죠.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청진기로 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죠. 이건 말이 안 돼. 폐 기능이 회복되고 있어. 자가 호흡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다른 의사들도 달려들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시작했죠. CT, MRI 예약이 즉시 잡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일은 끝났다는 듯이 그레이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국어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그레이스에게 건넸죠.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방법이었죠. 탕약을 계속 먹여야 한다고, 하루 3번, 한 달간이라고.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자존심 강한 미국 재벌이 한국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임사리, 아이, 생크유 소머치. 할머니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지만 그의 진심은 알 수 있었죠.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시간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충격에 빠졌죠. 완전히 손상됐다고 생각했던 척수에서 미세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마비됐던 신경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죠.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마르틴 교수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과학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대체 그 약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레이스가 통역했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600년 동안 우리 가문에만 전해진 비방입니다. 서양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음양오행, 경락, 기혈. 당신들이 미신이라 부르는 그것들이 사실은 생명의 본질이죠. 마르틴 교수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엠마는 계속 회복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안락사 직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국의 전통 한의학이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를 살렸다고. 취재진이 병원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하 청소부실로 돌아가 있었죠. 한복을 벗고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흘 뒤 엠마는 상반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충격에 빠졌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CNN, BBC, NHK 모든 언론이 스위스의 기적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적을 만든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 지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그레이스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지하 청소부실 할머니는 혼자 앉아 김치를 먹고 있었죠. 그레이스가 들어오자 할머니가 김치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김치를 먹었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습니다.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청소부 일을 계속하냐고. 이제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각국의 제약회사에서 수십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머니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의원을 했어요. 임금님도 치료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녀가 이어 말했죠. 일본이 한의학을 탄압했어요. 미신이라면서. 할아버지는 비밀리에 의술을 이어갔죠. 해방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서양 의학만이 진짜 의학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레이스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죠. 한국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비방서를 지키다가 북한군이 약재를 빼앗으려 했거든요. 어머니와 저만 살아남았죠. 10살 때였어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0년도 더 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제게 전수하셨어요. 비방서, 약재 비율, 다리는 방법까지. 하지만 제 아들은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한의학이 아니라 서양의학을요. 그레이스가 놀랐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지금 서울대병원 교수예요. 신경외과 과장이죠. 하지만 한 번도 제 의술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했죠. 미신을 믿는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스위스까지 와서 청소부 일을 하는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손자가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에요. 그 아이 가까이 있고 싶어서 왔죠. 물론 그 아이도 제가 여기 있는 걸 몰라요. 그저 멀리서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니까요. 그레이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바로 그때 누군가 청소부실로 들어왔습니다. 마르틴 교수였죠.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무시 대신 존경이 묻어났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엠마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다고.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제안을 하나 했죠. 박 선생님, 우리 병원과 공동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가 통역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이미 늙었어요. 하지만 제자를 한 명 키우고 싶네요. 제대로 된 후계자를요. 600년 비방이 여기서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때 리사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박준호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그가 바로 스위스의 기적을 만든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화면 속 박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의술을 무시하고 창피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죠. 박준호 교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한국도 변했습니다. 한의학과 양의학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부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와 할아버지께 면목이 서네요. 그날 저녁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엠마가 휠체어를 타고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휠체어를 밀 수 있을 정도였죠. 제임스와 그레이스가 함께였습니다. 엠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단 두 마디였지만 그레이스가 가르쳐 준 것이 분명했죠. 할머니가 엠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진짜 손녀를 대하듯이. 제임스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엠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한의학 세계화 재단입니다. 첫 사업은 한국에 연구소를 세우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큰일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엠마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죠.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의 꿈을 살릴게요. 60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짐가방 하나에 소박한 짐들을 넣고 있었죠. 그런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한 남자가 찍힌 사진.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뜻을 이뤘어요. 그때 그레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할머니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사실 그이도 의사였어요. 한의사가 아니라 양의사였죠. 그레이스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어 말했죠.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의학을 만드는 것. 하지만 당시에는 불가능했죠. 한의학은 미신 취급받고 양의학은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연구 중에 과로로 쓰러졌어요. 45세. 죽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언젠가는 누군가 이 꿈을 이뤄줄 거라고. 그게 우리 아들일 수도 손자일 수도 있다고. 그레이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죠. 왜 할머니가 그토록 외롭게 비방을 지켜왔는지. 하지만 아들은 제 길을 갔고 손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포기했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레이스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 엠마를 살렸죠.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죠.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 중인 손자 박현우였던 것입니다. 그의 뒤로 박준호 교수도 들어왔죠. 현우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현우요. 할머니가 여기 계신 줄 알았어요. 청소부실에서 나는 한약 냄새. 어릴 때 맡던 그 냄새였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가 이어 말했죠. 사실 저도 할아버지의 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동서양 의학을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요. 박준호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그 꿈을 이어가려 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3대가 포옹했습니다. 60년 만의 화해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틴 교수가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난 일주일간 엠마의 회복 과정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모두가 마르틴 교수를 주목했습니다. 선생님의 탕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 현대의학이 찾지 못한 신경재생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노벨상감입니다. 할머니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건 약재의 조합이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는 평범하지만 600년간 전해진 비율로 조합하면 특별해지죠. 이게 바로 한의학의 신비예요. 마르틴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WH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치료법을 전 세계와 공유해달라고. 수많은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요. 할머니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이어받아라. 할아버지의 꿈, 아버지가 못 이룬 꿈, 그리고 내가 지켜온 이 비방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엠마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목발을 짚고 걷고 있었죠. 불과 2주 전만 해도 전신마비였던 사람이 말입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한의학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받은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레이스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세운 재단의 첫 프로젝트로 한마이너스 스위스 통합의학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할머니께서 명예원장을 맡아주세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들, 손자,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엠마 가족까지 모두가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박준호 교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내셨다는 걸. 며칠 뒤 취리히 공항. 할머니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아들과 손자가 함께였고 엠마 가족도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엠마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곧 한국에서 뵐게요. 할머니의 제자가 되러 갈 거예요. 할머니가 엠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를 건넸죠. 안에는 손수 쓴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야. 첫 번째 외국인 제자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처럼 그녀의 삶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600년의 전통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된 것이죠. 1년 뒤 서울 종로구. 600년 전 박씨 의원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박씨 의원 한마이너스 스위스 통합의학센터라는 현판이 걸린 현대식 건물이었죠. 개원식에는 전 세계에서 의료진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허리는 여전히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준호와 손자 현우가 나란히 서 있었죠. 그리고 그들 뒤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였죠. 그녀는 이제 완전히 걸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1년간 할머니 밑에서 한의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가 직접 써준 수료증이 들려 있었죠. 개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했죠. 한국 전통의학이 세계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WHO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치료법으로 전 세계 3,000명의 척수 손상 환자가 희망을 찾았다고.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청년이 올라왔죠. 그는 독일에서 온 환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가 할머니의 처방을 받고 다시 걷게 된 사람이었죠. 그가 할머니 앞에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모두 할머니의 처방으로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었죠. 무대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600년 동안 우리 가문이 지켜온 것은 단순한 처방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그레이스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도 엠마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짓고 있었죠. 할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의학과 양의학은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생명을 살리려는 같은 마음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그 두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져 더 큰 바다가 될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특별한 것이 들려 있었죠. 최신 AI 기술로 분석한 할머니 처방의 과학적 원리를 담은 논문이었습니다. 네이처지에 게재 예정이었죠. 할머니, 이제 증명했어요. 할머니의 처방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600년의 지혜가 과학으로 입증된 거예요. 준호 교수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도 한의학을 미신이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것을 증명하셨으니까요. 그날 오후 센터 최상층 할머니의 연구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경복궁이 보였죠. 그곳은 조선시대 박씨 의원이 왕을 치료하러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엠마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우린 한방차였죠. 할머니, 이제 미국에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곧 다시 올게요. 미국에도 센터를 열 거니까요. 할머니가 엠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제 내 제자가 아니야. 동료야. 함께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꾸나.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벌써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죠. 한의사와 양의사가 함께 진료하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600년 전 박씨 의원의 조상들이 꿈꿨던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600년을 기다린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도 됩니다. 현우가, 엠마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어갈 테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더 많은 비방을 정리하고, 더 많은 제자를 키우고,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이듬해 봄 할머니는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할머니는 말했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600년 동안 이 비방을 지켜온 모든 조상님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이어갈 모든 후손들의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마르틴 교수였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10분간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의 할머니는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600년 전통의 수호자였고 동서양 의학 융합의 선구자였으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여보, 당신이 꿈꾸던 세상이 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서울 종로 박씨 의원. 월요일 아침 9시 센터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섰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아버지 품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죠.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예약을 하셨냐고. 남자가 고개를 저었죠. 그저 박순자 할머니를 꼭 만나야 한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간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엠마였죠. 이제 통합의학센터의 정식 연구원이 된 그녀는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절박한 표정을 본 엠마가 다가갔죠.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중증 자폐라고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안 가본 병원이 없다고. 엠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자세히 봤죠.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했습니다. 병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엠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죠. 10분 후 할머니가 내려왔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해 보였죠. 73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할머니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누군가를 본 것입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보통 자폐아들은 신체 접촉을 극도로 싫어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부모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엠마가 통역했죠. 이 아이는 병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스스로 문을 닫은 거예요.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아이를 이해해 준 것 같았죠.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세상과 소통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한 아이를 73 할머니가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한 달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가장 단순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할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감동을 전하는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기적을 함께 해주세요. 치료실 안 첫 번째 만남. 할머니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일반적인 진료실 의자가 아니었죠. 아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엠마가 옆에서 관찰하며 기록을 시작했죠. 아이의 이름은 토미, 토마스 로버츠 주니어였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토미를 방석 위에 앉혔습니다. 토미는 여전히 허공을 보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 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입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4살까지는 정상이었어요. 말도 잘했고 노래도 불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모든 게 멈췄어요. 엠마가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토미를 관찰했죠. 일반적인 진찰이 아니었습니다. 맥을 짚지도 혀를 보지도 않았죠. 그저 아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토미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이었죠. 대부분은 그것을 무의미한 상동행동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음표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이 아이는 지금 음악을 그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보를 쓰고 있는 거죠. 제시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토미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특히 모차르트를. 할머니가 일어나 작은 북을 가져왔습니다. 장구였죠.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북을 쳤습니다. 쿵, 따, 쿵, 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미의 손가락 움직임이 북소리에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죠.
할머니가 리듬을 바꿨습니다. 토미의 손가락도 따라 변했죠. 마이클이 숨을 죽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외부 자극에 반응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엠마에게 뭔가를 지시했죠. 엠마가 작은 통을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 있었죠. 할머니가 약재를 하나씩 꺼내 토미 앞에 놓았습니다. 계피, 감초, 생강. 각각의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토미가 코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계피 쪽으로 손을 뻗었죠. 이 아이는 계피를 좋아하는군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시카가 또 놀랐죠. 어떻게 아셨어요? 토미가 유일하게 먹는 과자가 시나몬 쿠키예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엠마가 통역했죠. 자폐는 병이 아니에요. 극도로 예민한 감각 때문에 세상과 차단막을 만든 거죠. 이 아이는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문을 닫은 거예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이 아이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작은 자극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세상과 연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약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오세요. 1시간씩.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야 해요. 부부가 일어서려는데 토미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소매를 잡은 것입니다. 아주 살짝 하지만 분명히. 제시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토미가 사람을 잡은 건 3년 만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간 마이클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 마치 토미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 제시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마이클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는 아직 말하지 못했죠.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토록 많은 병원을 다녔는지, 세계 최대 제약회사 CEO로서 아들을 못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토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센터 문에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죠. 마치 할머니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치료실 문이 열리자 토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서. 작은 변화였지만 부모에게는 기적과 같았죠. 치료 시작 일주일째. 할머니의 치료실은 일반 병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에는 한지가 붙어 있고 바닥에는 황토가 깔려 있었죠. 창문으로는 은은한 햇살이 들어왔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미는 이제 치료실에 들어오면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맞은편 작은 방석 위였죠.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옹기 항아리 5개였죠. 엠마가 조심스럽게 항아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각 항아리에서는 서로 다른 향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엠마에게 설명했고 엠마가 부모에게 통역했습니다. 오늘은 오감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이 아이는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모든 감각을 차단했어요. 이제 하나씩 다시 열어줄 거예요. 첫 번째 항아리에서 할머니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말린 국화꽃이었죠. 할머니가 꽃을 토미 코 근처에 가져갔습니다. 토미가 코를 찡그렸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에는 부드러운 비단 천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을 토미의 손등에 살짝 대었죠. 토미가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의 감촉을 느끼듯
손가락을 움직였죠. 세 번째 항아리를 열자 작은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은방울이었죠. 할머니가 아주 부드럽게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띠링, 띠링. 토미의 눈동자가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가락으로 방울 소리의 리듬을 따라했죠. 제시카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의사 출신인 그녀도 이런 치료법은 본 적이 없었죠. 네 번째 항아리에는 작은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한방 사탕이었죠. 계피와 꿀 그리고 감초가 들어간. 할머니가 사탕을 토미 입술에 살짝 대었습니다. 토미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혀끝으로 맛을 봤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항아리를 열자 따뜻한 빛이 나왔습니다. 작은 수정 구슬이었는데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을 내고 있었죠. 할머니가 구슬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빛이 벽에 무지개를 그렸죠. 토미의 눈이 처음으로 빛났습니다. 무지개를 따라 고개를 돌렸고 손을 뻗어 빛을 잡으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토미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제시카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마이클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계속 진행했죠. 이번에는 5가지 감각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국화향을 맡게 하면서 비단으로 손을 쓰다듬고 방울을 흔들고 사탕을 입에 대고 무지개 빛을 보여줬죠. 토미가 과부하에 걸릴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화음처럼 5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엠마에게 눈짓했습니다. 엠마가 작은 피아노를 가져왔죠. 장난감 피아노였지만 소리는 맑았습니다. 엠마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가 좋아했던 곡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던 그 곡이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죠. 엠마 옆에 앉더니 한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 솔, 멜로디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토미가 왼손으로 화음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완벽한 화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마이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토미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를 색깔로 보고 촉감으로 느끼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 재능이에요. 그날 치료가 끝날 무렵 할머니가 특별한 탕약을 내왔습니다. 일반적인 검은색이 아니라 투명한 황금색이었죠. 향도 쓰지 않고 달콤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이에요. 천황보심단의 변형이죠.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 특별히 조제한 거예요. 예민한 신경을 보호하면서도 감각은 유지하게 해줘요. 토미가 처음으로 스스로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죠. 얼굴을 찡그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료실을 나서면서 토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그리고 엠마를 봤죠. 그리고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죠. 의도적인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시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토미가 웃었어. 정말로 웃었어.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 마이클도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문자를 보냈죠. 치료에 진전이 있음. 계속 지켜볼 것.
받는 사람은 MEDIFUTUR이 이사회였습니다. 그날 밤 토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꼬대로 작게 중얼거렸죠. 할머니, 음악? 예뻐. 단어였습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었죠. 치료 시작 2주째, 월요일 아침, 센터에 도착한 토미가 처음으로 먼저 뛰어갔습니다. 치료실로 가는 길을 이제는 완벽히 알고 있었죠. 제시카가 놀라서 뒤따라갔지만 토미는 이미 치료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더 있었죠. 박현우,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기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엠마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토미의 뇌파를 측정해 보려고 해요. 음악을 들을 때 토미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토미가 기계를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토미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작은 헤드밴드를 보여줬죠. 일반적인 뇌파 측정기와 달리 장난감처럼 생겼습니다. 현우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마법의 머리띠예요. 토미가 듣는 음악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토미가 머리띠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에 썼죠. 모니터에 즉시 뇌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장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리듬을 시작했죠. 쿵, 따, 쿵, 따, 쿵. 모니터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토미의 뇌파가 정확히 장구 리듬과 동기화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음악을 처리하는 부분뿐 아니라 언어 영역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토미는 음악을 언어로 변환하고 있어요. 리듬을 단어로, 멜로디를 문장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이번에는 엠마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대화하듯 연주했죠. 높은 음으로 질문하고 낮은 음으로 대답하는 식으로. 그러자 토미가 일어났습니다. 피아노로 다가가더니 엠마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죠. 높은 도의 낮은 솔로, 빠른 리듬의 느린 리듬으로. 완벽한 음악적 대화였습니다. 제시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토미가 대화하고 있어요. 음악으로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그림들이 있었죠. 해, 달, 별, 나무, 꽃. 할머니가 그림을 가리키며 장구로 각각 다른 리듬을 쳤습니다. 해는 쿵쿵, 달은 따르르, 별은 띠링띠링. 토미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쿵쿵 치자 토미가 해 그림을 가리켰죠. 따르르 치자 달을 가리켰고요. 마이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토미가 이해하고 있어요.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드들을 꺼냈는데 각 카드에는 한글과 그림이 함께 있었죠. 엄마, 아빠, 사랑, 고마워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카드를 들고 특정한 멜로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를 가리켰죠. 몇 번 반복하자 토미가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미가 피아노로 그 멜로디를 연주하더니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마. 분명한 두 음절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열하며 울었죠. 마이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피아노로 돌아가 다른 멜로디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아빠의 멜로디였죠.
그리고 마이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빠. 이제 치료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엠마도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할머니만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들었죠. 사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미가 먼저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었죠. 그리고 부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 그 순간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MEDIFUTUR이 긴급 이사회라고 떴죠. 그는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엠마가 통역했죠. 토미는 말을 잊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현우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치료를 받은 후 토미의 뇌파가 안정되고 있어요. 과도한 자극을 필터링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한약이 신경 보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날 치료 마지막 할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실로폰이었죠. 하지만 일반 실로폰과 달랐습니다. 각 건반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토미는 음악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 갈 거예요. 돌아가는 길, 토미가 실로폰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드리며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제시카가 소리를 들으며 해석해 봤습니다. 알, 뭐, 니, 고, 마, 토미가 음악으로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치료 시작 3주째, 수요일 오후. 오늘은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음대 김 교수였죠. 현우가 토미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히 초청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자폐아가 음악 천재라니 흔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치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토미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죠. 토미는 건반을 하나하나 눌러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각 음의 파장을 분석하듯이 집중하고 있었죠. 김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나요? 제시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토미가 자폐 진단을 받은 후로는 음악도 거의 들려주지 않았어요. 자극이 될까 봐서. 김 교수가 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복잡한 화음을 쳤죠. 재즈에서 나쓰는 14마음이었습니다. 토미가 고개를 돌려 김 교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화음을 왼손으로 치면서 오른손으로는 그 화음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즉흥 연주했습니다. 김 교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절대 음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음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토미에게 뭔가를 보여줬죠. 오선지였습니다. 비어있는 악보였죠. 할머니가 연필을 토미에게 건넸습니다. 엠마가 부모에게 설명했죠. 할머니께서 토미가 음악을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으시대요. 토미가 연필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음표였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길이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미가 쓴 악보를 김 교수가 피아노로 연주해 봤는데 그것은 완벽한 곡이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서주, 전개, 절정, 결말이 있는 완성된 작품이었죠. 김 교수가 악보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흐의 대위법적 구조에 드뷔시의 화성 진행.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 마이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특별한 건가요? 김 교수가 흥분해서 답했습니다. 특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모차르트 이후 최고의 신동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바로 그때 토미가 갑자기 피아노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죠. 할머니가 토미의 손을 잡자 토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머리, 조용해요.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약이 머리를 조용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죠. 할머니가 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엠마가 통역했죠. 그래, 이제 내 머리가 편안해졌구나.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웠니? 온 세상의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겠지? 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전에는 너무 많아. 소리, 빛, 다 아파. 제시카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죠. 토미가 왜 말을 멈춘지, 왜 세상과 단절했는지. 현우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주간의 데이터였죠. 토미의 뇌파가 극적으로 안정되고 있어요. 처음엔 모든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할머니 한약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이클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마이클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죠. 저는 MEDIFUTURE의 CEO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제약회사죠. 지난 10년간 자폐 치료제 개발에 5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치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이어 말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우리는 자폐를 고쳐야 할 병으로만 봤어요. 없애야 할 증상으로만 봤죠. 하지만 그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달랐습니다. 토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그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죠. 마이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 CEO가 한국의 작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할머니,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와 함께 해주십시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가 마이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이미 하고 있어요. 토미를 통해서요. 이 아이가 자라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음악으로, 사랑으로. 그때 토미가 다시 피아노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단순했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고마워요. 이제 안 아파요. 행복해요. 3년 만에 부른 노래였습니다. 치료 시작 4주째, 금요일 아침. 오늘은 마지막 정식 치료 날이었습니다. 한 달의 약속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토미는 이미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실에 들어선 토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엠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발음도 또렷했죠. 제시카가 매일 아침 듣는 이 인사가 아직도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더할 이야기가 있는 듯 했죠. 할머니가 토미를 안치고 말했습니다. 엠마가 통역했죠. 토미야,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너처럼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야.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토미와 비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모두 너처럼 특별했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만의 방에 숨어 있었지. 하지만 모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 할머니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죠. 이 아이는 지금 MIT 교수야. 수학 천재지. 처음 만났을 때는 숫자로만 대화했어.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유명한 화가야. 색깔로 감정을 표현했지. 빨간색은 화남, 파란색은 슬픔. 토미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할머니는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오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사실 내 손자도 그랬거든. 모두가 놀랐습니다. 현우를 말하는 건가?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현우 아니야. 현우의 형, 내 첫 손자였지. 현준이라고 했어.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할머니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그때는 내가 이런 치료법을 몰랐거든. 그저 이상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했고, 엠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어 말했죠. 현준이가 떠나고 나서 깨달았어. 그 아이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 아이가 남긴 그림들, 음악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토미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죠.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현준 형은 할머니가 저희를 도와주는 거 기뻐할 거예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MEDIFUTUR이 자폐 치료제 개발 실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죠. 저희가 개발하려던 약은 자폐 증상을 완전히 없애는 약이었어요. 아이들을 정상으로 만드는 약이었죠. 하지만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자폐 증상은 사라졌지만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저는 CEO직에서 물러나려 했어요. 그때 토미가 제시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절박했는지 이해가 됐죠. 할머니가 마이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됐네요. 이제 아시겠죠?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다름이라는 걸. 그때 현우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토미의 뇌 스캔을 분석했는데 일반인보다 시냅스 연결이 3배나 많아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할머니 한약이 그 과부하를 조절해 준 거고요. 현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노벨상감이에요. 자폐가 결함이 아니라 진화일 수도 있다는 증거예요. 토미가 갑자기 피아노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이번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화성과 대위법이 어우러진 교향곡 같은 곡이었죠. 김 교수가 며칠 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수준의 작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토미가 말했습니다. 이 곡 제목은 할머니의 눈물이에요. 현준 형을 위한 곡이에요. 할머니가 토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준아, 들리니? 이 아이가 너를 위해 연주한대. 그 순간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기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 달 후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살 토미가 무대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객석에는 300명의 관객이 있었죠.
자폐 아동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언론인들이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이에요. 오늘 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이었죠. 무대 옆에서 할머니와 엠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엠마도 한복을 입고 있었죠. 토미가 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2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토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곡은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토미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죠. 느린 선율로 시작했지만 점점 희망찬 멜로디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 같았죠. 제시카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클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죠. 2번째 곡은 할머니의 약이었습니다. 경쾌한 리듬으로 시작했습니다. 장구 소리를 피아노로 표현한 독특한 곡이었죠.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연주 중간에 토미가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할머니가 약을 다리는 소리예요. 보글보글 따뜻한 소리죠? 관객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3번째 곡을 연주하기 전 토미가 일어섰습니다. 이 곡은 특별한 형을 위한 곡이에요. 현준 형, 저처럼 특별했지만 너무 일찍 하늘로 간 형이에요. 할머니가 무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토미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준 형의 별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죠. 신비로운 화음으로 시작해서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음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박준호 교수, 할머니의 아들이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현준이는 그의 첫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관객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죠. 토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언어를 배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특별한 건 잘못된 게 아니래요. 선물이래요.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뜻밖의 인물도 있었죠.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었습니다. 톰이 내 음악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 언젠가 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지 않을래? 토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할머니를 봤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토미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할머니도 함께 오셔야 해요. 할머니 없이는 못해요. 정명훈이 웃으며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든 기적이군요. 음악계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이클이 발표를 했죠. MEDIFUTUR이는 앞으로 자폐 치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그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을 수석 고문으로 모시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현준이를, 더 많은 토미를 위해서예요. 파티가 끝날 무렵 토미가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손수 그린 그림이었죠. 할머니와 엠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었죠. 그 별 옆에는 현준 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현준 형도 행복할 거예요. 할머니가 저희를 도와주는 걸 보고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토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토미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도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석 달 후, 박시의원 통합의학센터 새로운 병동. 토미의 음악치료실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MEDIFUTURE와 윌리엄스 가족이 공동으로 만든 특별치료 공간이었죠. 이곳에서는 토미가 직접 다른 자폐 아동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5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토미보다 증상이 더 심했죠. 소리에 극도로 민감해서 항상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토미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죠. 그저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윙윙. 벌이 나는 소리 같았죠. 놀랍게도 수진이가 귀에서 손을 뗐습니다. 토미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높은 소리가 싫어요. 낮은 진동 소리는 편안해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한 약재를 꺼냈습니다. 청각 과민을 완화하는 처방이었죠. 하지만 일반적인 탕약이 아니었습니다. 향으로 만든 것이었죠. 엠마가 향을 피우자 은은한 라벤더와 백단향이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토미를 똑바로 봤죠. 토미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나비를 그렸습니다. 수진이도 따라서 나비를 그렸죠. 수진이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수진이가 따라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문자는 8살 제임스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아이였죠. 숫자에만 집착해서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숫자의 조합으로 봤죠. 토미가 피아노에 앉아 음계를 쳤습니다. 도일 레이 미삼. 제임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토미가 숫자를 음악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1-3-5는 도-미-솔, 기본 화음이었죠. 제임스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악도 수학이네요? 토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음악은 들리는 수학이에요. 형은 수학 천재예요. 할머니가 제임스를 위한 특별한 처방을 했습니다. 수리 능력은 유지하면서 감정 인식을 도와주는 약이었죠. 약제의 배합 비율도 수학적으로 설명하며 제임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10살 민준이는 자폐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말을 잃은 아이였죠. 의사들은 언어 중추가 손상되어 평생 말을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토미가 민준이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형은 말하고 싶어 해요. 머릿속에 말이 가득한데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해요. 그리고 토미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형, 우리 음악으로 대화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요. 토미가 실로폰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토미에게 선물했던 그 실로폰이었죠. 각 건반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토미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암-0-하-세-요를 실로폰으로 연주했죠.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실로폰을 두드렸습니다. 고, 마, 어. 민준이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1년 만에 들은 아들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의 연구실. 마이클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놀라운 결과예요. 토미가 만난 아이들 모두에게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공감이에요. 같은 아픔을 겪은 토미가 그들을 이해하는 거죠. 엠마가 덧붙였습니다. 토미는 통역사예요. 특별한 아이들과 세상 사이의 통역사. 그때 토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작곡한 악보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들의 노래예요. 수진이 파트, 제임스 파트, 민준이 형 파트가 다 있어요. 다음 주에 같이 연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악보를 보며 놀랐습니다. 각 아이의 특성에 맞게 편곡되어 있었죠. 수진이는 낮은 음역대, 제임스는 수학적 패턴, 민준이는 타악기 리듬. 박준호 교수가 아들 현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토미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지정했어요. 전국의 특별한 아이들이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현우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토미의 뇌파 패턴을 분석해서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토미가 없어도 다른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토미가 특별한 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야. 토미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이해해 준 것처럼 저도 친구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센터 앞 정원에서는 수진이가 나비를 따라 뛰고 제임스가 꽃잎을 세고 민준이가 실로폰을 연주하고 있었죠. 기적은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뉴욕 카네기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연장에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아이들의 특별한 연주회. 전 세계에서 모인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과 토미가 함께하는 공연이었죠. 무대 뒤 토미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죠. 옆에는 할머니와 엠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74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엠마는 완전한 한의사가 되어 있었죠. 토미가 긴장한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임스는 음악과 수학을 융합한 천재 작곡가가 되었으며 민준이는 실로폰 연주자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20명의 특별한 아이들이 더 있었죠. 마이클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EDIFUTURE의 전 CEO였고 이제는 다름과 함께 재단의 이사장 마이클 로버츠입니다. 객석에는 2,000명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각국의 보건장관들과 의료계 인사들도 있었죠. 1년 전 한국의 작은 할머니가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소통할 방법을 찾아준 것입니다. 마이클이 할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엠마가 옆에서 통역을 준비했지만 놀랍게도 할머니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엠마에게 배운 것이었죠. 에버리 차일드 이즈 스페셜, 나트 브로컨, 저스트 디퍼런트.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다를 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은 토미가 작곡한 우리들의 교향곡이었습니다. 23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죠.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해금도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정명훈이었습니다. 그가 지휘봉을 들자 아이들이 일제히 연주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각자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점차 그 소리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협화음이 화음이 되고 각자의 특별함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죠.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폐 자녀를 둔 부모들이었죠. 자신의 아이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곡은 특별했습니다. 현준이의 별을 모든 아이들이 함께 편곡한 것이었죠. 무대 스크린에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별이 유독 밝게 빛났죠. 박준호 교수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현준이를 떠나보낸 지 16년, 이제야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곡이 시작되기 전 토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곡은 할머니를 위한 곡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토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래를 불렀죠.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봤을 때 나는 나 자신이 되었어요. 할머니, 당신은 기적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이에요. 가사는 단순했지만 멜로디는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노래에 참여했죠.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아이는 허밍으로, 어떤 아이는 손짓으로, 어떤 아이는 악기로. 공연이 끝났을 때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위로 모든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엠마, 부모들, 그리고 현우와 박준호 교수까지. WHO 사무총장이 무대로 올라와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매년 4월 2일을 세계 신경 다양성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의 치료법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토미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토미야, 내가 현준이의 목까지 해줬구나. 고마워. 토미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구해줬어요. 이제 제가 다른 친구들을 구할 거예요. 공연장을 나서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제시카가 남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토미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모든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마이클이 아내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토미의 침묵이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몰라. 덕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 멀리서 토미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폐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